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동맹인 척 뒤로는 북한과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을 훔치고 새 파트너 튀르키예와 밀담하며 한국을 호구로 취급했죠. 하지만 그들의 대안은 결함으로 추락했고 북한 카드는 실패했습니다. 뻔뻔하게 미국의 최강 전략 무기까지 요구하던 그들은 이건 적성행위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저는 미 국무부에서 문지기로 불리는 잭 설리번입니다. 이건 공식 직함은 아닙니다. 제 공식 직함은 동아시아태평양 방산기술 통제 담당관이죠.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관리하는 것이 제 주된 임무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저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기술이 아무에게나 흘러가지 않도록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F-16 전투기를 판매할지, 누구에게는 토마호크 미사일 기술 이전을 불허할지 결정하는 수많은 서류 더미가 제 책상에서 시작되고 또 제 책상에서 끝납니다. 제 서명 하나에 한 국가의 국방력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뒤처지기도 하고 반대로 비약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제가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권력이 아닌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균형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 그것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직이라는 별명을 꽤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 별명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부심과 약간의 오만함,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권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필리핀 마닐라의 국방부 청사, 그날고 습기 찬 회의실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은 동남아 특유의 맹렬한 태양과 습기로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 했지만 이 방 안은 구식 에어컨이 뿜어내는 냉기로 서늘하다 못해 한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서류 냄새와 바닥 광택제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제 맞은편에는 필리핀의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구겨진 리넨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외교관 특유의 지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저 미소를 잘 압니다.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남미에서 수백 번은 본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짓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필리핀 공군에 최신형 F-16 바이퍼 40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급변하는 남중국해의 정세 속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필리핀의 방공망을 완전히 현대화시키는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실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협상은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마 7번째, 아니 8번째 공식 회의였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지루한 줄다리기에 신물이 난 상태였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또다시 훈련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설리번 담당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조종사들을 위한 추가 훈련 시간과 특히 정비 인력들에 대한 심화 교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패키지에 포함해 주실 순 없겠습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집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이미 미 공군 표준에 맞춰진 세계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나 심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죠. 저는 제 앞에 놓인 차가운 물잔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이미 수차례 설명해드렸듯이 저희가 제안한 패키지는 F-16 바이퍼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이것이 최상의 조건임을 자부합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아시다시피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더 이상의 할인은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제 일은 문지기이지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기술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F-16 바이퍼는 세계 최강의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며 그 성능이 입증된 신뢰 그 자체인 기체였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이 완벽한 제안을 앞에 두고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 중이라는 KF-21 전투기 때문이었죠. 몇 달 전 필리핀의 한 고위 관리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흘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잭, F-16이 훌륭한 건 알지만
우리에겐 더 저렴하고 기술 이전에도 관대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전투기 말입니다. 대안. 저는 그 단어가 참을 수 없이 거슬렸습니다. KF-21. 저는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그 종이 비행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수십 번도 더 검토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만들었더군요. F-22 랩터의 외형을 어설프게 흉내낸 그 모습은 항공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지기입니다. 저는 그 껍데기 안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심장이 뛰지 못하는 비행기죠. 거기에 탑재되는 대부분의 정밀 유도 무기, 공대공 미사일들도 전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건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립에 가까웠죠. 자신들의 힘으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은 핵심 기술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가 야망이 아닌 만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모든 과학기술력이 집약된 결정체여야 합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과 스텔스 코팅, 센서 퓨전 같은 핵심 원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을 만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나라가 F-22의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진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골판지로 슈퍼카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달릴 수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아 보였죠.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의 파트너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은 부족한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20% 지분의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처음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죠. 기술 개발에 야망을 가진 나라와 어떻게든 돈을 아끼면서 기술만 빼내가려는 나라의 동업. 그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예견했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죠. 그리고 바로 그 KF-21이 지금 제 F-16 바이퍼 40대 판매 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은 KF-21이 완성되어 시장에 나오면 F-16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오늘 이 지루한 협상을 8번째 회의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장관은 제 단호한 대답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비시설의 위치 문제라는 더 지역적인 문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클라크 기지 외의 팔라완에도 예비 정비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 저는 정말이지 이 방을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팔라완. 남중국해의 최전선이죠. 그들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정비시설을 핑계로 미국의 상주 인력과 첨단 장비를 팔라완에 끌어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제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이 무의미한 대화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코트 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짧고 강하게 진동했습니다. 즈즈. 저는 워싱턴의 제 수석 보좌관에게서 오는 긴급 보고용으로 설정해둔 특정한 진동 패턴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회의 중이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도가 높은 사안일 때만 사용하도록 지시해 두었죠. 저는 정중하게 필리핀 장관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실례합니다, 장관님. 워싱턴에서 온 긴급 메시지입니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설리번 담당관. 중요한 일이라면 확인하셔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늘한 회의실 안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화면. 제 보좌관이 보낸 보안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제 보좌관은 그런 면에서 아주 유능한 친구였죠. 국장님. 방금 확인된 속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 잔액 전체에 대해 지불 미납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저 예상했던 일의 범주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몇 년째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 정부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추가 구매 계약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납된 KF-21 분담금 자금이 라팔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놀라움? 위기감? 분노? 아니요. 그런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가장 먼저 피어오른 감정은 아주 희미한 불편함과 짜증이었습니다. 결국 저 종이 비행기 사업이 터질 줄 알았지. 이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저 예고된 참사가 마침내 일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 프랑스의 재빠른 기회주의.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솔직히 말해 지루할 정도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앞에 필리핀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전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고 그 돈으로 라파를 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국의 KF-21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20%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아니,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국가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최악의 선례를 보았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서울 어딘가에 있을 한국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상상했습니다. 지금쯤 그들은 패닉에 빠져 있겠죠.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인도네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려 허둥대고 있을 겁니다. 안쓰럽다는 생각보다는 주제넘은 야망의 끝이라는 냉소적인 감상이 먼저 들었습니다. F-22 랩터의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들은 전투기가 단지 설계도와 돈만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던 겁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 동맹국을 아우르는 강력한 외교적 통제력.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F-16과 F-35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오히려 잘 됐군. 제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루한 협상을 방해했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필리핀이 가지고 있던 KF-21이라는 값싼 대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안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기루였음이 증명된 것이죠. 저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저 유치한 돈 문제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이 F-16 계약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쓸모없는 경쟁자 때문에 마닐라의 이 눅눅한 회의실에서 몇 시간이나 되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마닐라에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저 프로젝트가 재정 문제로 좌초되었다는 것이 공식화되면 필리핀도 더 이상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미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들은 더 이상 훈련 패키지나 정비시설 위치 같은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끌 수 없을 겁니다. F-16 바이퍼 40대.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은 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완전히 저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면서 그 위에 제 자신의 만족스러운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필리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십니까? 설리번 담당관? 그의 눈에는 걱정 반, 호기심 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긴급 메시지가 F-16 계약에 어떤 변수가 될까 걱정하는 눈치였죠. 저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저 워싱턴의 일상적인 소음일 뿐입니다. 소음. 그렇습니다. 제게 있어 한국과의 야심찬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좌초는 그저 제 F-16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이자 오히려 제게는 반가운 호재였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논의하던 팔라완의 예비 정비시설 문제로 다시 돌아갈까요? 장관님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저도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회의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이 소식을 필리핀 장관에게 지금 당장 알리지 않을 겁니다. 급할 것 없었으니까요. 이 소식이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마닐라에 전달되고 필리핀 국방부의 분석가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 사라졌음을 절망적으로 인지하게 될 때까지. 저는 기꺼이 기다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추가 훈련이나 예비 정비 시설 같은 부질없는 요구들을 스스로 철회하고 제가 내민 F-16 바이퍼 40대 계약서에 조용히 서명하게 될 겁니다. 저는 차가워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의 KF-21. 그저 골치 아프고 불편한 경쟁자가 하나 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필리핀 장관과의 지루한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워싱턴으로 돌아가 이 성공적인 계약의 공로를 어떻게 NSC에 보고할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소득 없는 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저는 곧바로 산더미 같은 보고서와 결제 서류에 파묻혔습니다. 마닐라의 그 눅눅하고 낡은 회의실은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죠. 제 집무실은 국무부 청사에서도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의 뾰족한 끝이 보였고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업무 환경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사태를 그저 필리핀과의 F-16 계약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귀찮은 잡음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KF-21이라는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니 제 F-16 판매에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라고 판단했죠.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제가 떠난 지 사흘 만에 추가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마닐라에도 보고가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F-16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죠. 저는 제 보좌관에게 필리핀 측과의 후속 협상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하며 모처럼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문지기의 역할이란 때로는 이렇게 굳이 문을 닫지 않아도 침입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요? 솔직히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 종이 비행기가 추락하든 아니면 기적적으로 다시 날아오르든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F-16 판매에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11월에 워싱턴은 이미 초겨울의 냉기가 완연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산더미 같은 MTCR 관련 기술 이전 승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수출되는 위성 부품 목록, 일본에 제공될 F-35 정비 데이터 패키지.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수석 보좌관이 노크도 없이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유능한 친구였지만 그날따라 그의 얼굴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막 주한미군 사령부를 거쳐 올라온 긴급 보고입니다. 보좌관은 붉은색 긴급 표지가 찍힌 얇은 보고서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이라도 쐈나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KF-21을 개발하는 곳이죠. 제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KF-21. 또 그 골치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 카이의 사천 본부 보안팀이 KF-21 개발에 파견되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술자 여러 명을 기술 유출 시도 혐의로 적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제가 되물었습니다. 단순 절도 아닌가요? 월급에 불만을 품은 기술자 한두 명이 기밀 자료라도 훔치려다 걸린 것 아닙니까? 초반에 제 반응은 여전히 방관과 불편함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돈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좀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보좌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희 국방 무관실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보좌관의 손가락이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적발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동시에 붙잡혔습니다.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읽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고 보좌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입니다. 보좌관은 다음 문장을 짚었습니다. 그들은 총 7개의 고용량 USB 저장 장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카이 보안팀의 초기 분석 결과 그 USB 안에는 KF-21의 핵심 설계도면, 특히 기체 구조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일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투기의 기체 구조나 엔진은 설령 훔친다고 해도 쉽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와 막대한 생산 설비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특히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즉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핵심 코드는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그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다른 기체에도 얼마든지 이식하거나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조차 쉽게 이전해주지 않는 MTCR의 핵심 통제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USB 압수했겠죠? 카이가 확보한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보좌관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USB는 모두 비표준적인 군용 등급의 암호화 프로토콜로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해독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개인적인 자료라며 암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고요. 암호화된 USB, 동시다발적인 시도, 핵심 소프트웨어 코드. 이건 좀도둑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집무실에 서늘했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시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돈을 내는 척하면서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지위를 이용해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KF-21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훔쳐 달아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의 원천 기술 일부를 제공한 미국에 대한 신뢰 위반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그 오만한 방관이 차가운 의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벤, 이건 단순한 연체가 아니었어. 이건 조직적인 기만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뾰족한 첨탑이 마치 거대한 경고의 손가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지? 고작 몇천억 원의 분담금을 아끼자고 미국과 한국이라는 동맹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칠 만큼 간이 부은 건가? 제 질문에 보좌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더 불길한 소식을 꺼내놓았습니다. 국장님, 사실 보고가 한 건 더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튀르키예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CIA 정보 보고입니다. 보좌관은 제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사진과 함께 몇 줄의 정보 요약이 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가 며칠 전 튀르키예를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비밀리에. 제 눈이 그 단어에 고정되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비밀 방문이란 공식적으로는 알릴 수 없는 검은 거래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공식 순방 일정에는 튀르키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간 기착지에서 전용기를 갈아타고 앙카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TAI,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의 수뇌부와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TAI. 저는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튀르키예의 야심찬 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칸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쿵 소리를 내며 맞춰졌습니다. 카이에서의 USB 기술 탈취 시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튀르키예 TAI 비밀 방문. 이건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완벽하게 조율된 기만 행위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대담한 시나리오에 대한 일종의 경멸감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군. 저는 태블릿을 보좌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냥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문지기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분담금은 더 이상 내지 않는다. 이미 투자한 돈은 포기하더라도 추가 지출은 막는다. 둘째, 파트너 지위를 이용해 떠나기 직전 훔칠 수 있는 모든 핵심 기술을 훔친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셋째, 그리고 동시에 훔친 기술을 접목할 새로운 파트너, 즉 KF-21의 대체제를 물색한다. 그리고 그 대체제가 바로 튀르키예의 칸이었던 겁니다. 칸. 저는 그 전투기에 대한 보고서도 이미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튀르키예가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뒤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며 내놓은 야심작이었죠. 하지만 칸 역시 KF-21과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5세대 스텔스기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그 심장은 미국의 F-16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F-110 엔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 그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날 수 없는 깡통에 불과했죠. 심지어 그들은 KF-21이 이미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 것과 달리 아직 제대로 된 초도 비행조차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검증되지도 않은 극한을 대안으로 선택하려 한다. 벤, 튀르키예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론이나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나요? 보좌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국영 언론과 방산 매체들에서 최근 며칠 사이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튀르키예어와 영어로 된 기사 제목들이 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라시아의 새로운 힘 5세대 전투기 칸이 온다. 칸 4.5세대에 머무른 KF-21을 능가할 것. 이런 식의 오만한 마케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만한.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KF-21을 깎아내리고 아직 실체도 불분명한 자신들의 칸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게 당신들이 한국을 배신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은 4.5세대에 머무를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진정한 5세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 가머니설에 넘어간 척하며 자신들의 배신을 정당화할 방패막이로 튀르키예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는군.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들은 돈은 내지 않으면서 기술은 훔치려 하고 동시에 뒤로는 우리를 버릴 대안까지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KF-21 프로젝트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KF-21에는 미국의 엔진과 수많은 핵심 부품 그리고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인도네시아라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통해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위험한 파트너 튀르키예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문지기인 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습니다. 벤.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산기술 협력 파트너 등급을 주의해서 고위험으로 재분류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제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요청하는 모든 방산물자, 심지어 그들이 현재 운용 중인 F-16의 예비 부품 하나까지 전부 제 책상에서 직접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상 금수 조치의 바로 전 단계였죠. 문은 이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CIA와 NSC의 동아시아 담당 연락관에게 즉시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보좌관은 다급하게 제 지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칸 협력 관련 동향 최고 등급으로 정보 수집 강화를 요청합니다. 특히 프라보어 장관의 동선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이 튀르키예의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그 반대 급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보좌관은 제 지시를 복창하고는 빠르게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필리핀의 8F-16 40대는 더 이상 제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계약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두 대의 전투기 판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맹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동맹국이 개발한 무기가 또 다른 동맹국의 배신과 기만을 통해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난 제3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단순히 분담금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튀르키예의 칸이 그토록 매력적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만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대담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배신 행위 뒤에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튀르키예의 칸도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닐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가 숨기고 있는 진짜 패는 무엇일까? 저는 그들의 검은 속내를 남김없이 파헤치기 전까지 이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문지기로서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CIA와 NSC의 조사를 지시하고 인도네시아를 고위험 파트너로 재분류했던 그날 이후 워싱턴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에서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문지기로서의 제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방산 비리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경고하고 있었죠. 튀르키예의 칸이라는 존재가 드러났을 때 저는 그들의 기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불길한 예감은
단 며칠 만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아니 상상조차 거부했던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NSC에서 긴급 호출이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NSC의 호출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처럼 기술 통제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관을 백악관의 상황실로 직접 부르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차가운 11월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포토맥 강을 건넜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칸을 가지고 대체 무슨 짓을 벌였기에 NSC가 직접 나를 호출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이 KF-21에서 훔치려 했던 USB의 암호가 풀렸고 그 안에 미국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것이 확인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분노는 통제 가능한 범주에 있었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동맹국의 일탈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종류의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했죠. 백악관 서관 지하에 위치한 NSC 상황실은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방. 벽을 가득 메운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그 방을 가득 채운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은 공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제가 느꼈던 의심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대리, 합동참모본부의 연락장교.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확신에 찬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전염병의 확진 판정을 내리기 직전의 의사들처럼 보였죠.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표가 놓인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과 최고 등급 기밀이라고 적힌 붉은색 폴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잭, 오늘 당신을 부른 것은 당신이 며칠 전 제기했던 인도네시아 사태 때문입니다. 제 심장이 낮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보좌관은 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라인에 대한 첩보 분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랭글리에서 방금 직통으로 올라온 첩보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폭풍 전야라고 불렀던 순간입니다.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한 장의 흐릿한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밤 공항 활주로에 서 있는 전용기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사흘 전 자카르타 외곽의 군 공항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CIA 국장 대리가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을 짚었습니다. 우리는 프라보어 장관이 튀르키예로 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용기는 앙카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비밀스러운 공항에 내린 인도네시아의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얼굴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건? 그렇습니다. 잭.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북한입니다. 스크린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이 UN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무기상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스크린에 뜬 것은 더 이상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줄의 텍스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북한과 군사기술 상호협력 MOU 전격 체결. MOU. 양해 각서라는 뜻이죠. 외교적으로는 구속력이 약한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기술과 북한이라는 두 단어가 만났을 때 이것은 사실상의 악마와의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북한이라고? 오타가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상황실의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제 반응을, 문지기인 저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F-16 계약 따위는 이제 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KF-21 분담금 미납?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카이에서의 USB 기술 유출 시도? 튀르키예 칸과의 밀담? 그것들은 모두 이 끔찍하고 역겨운 본질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입니다. 이란과 함께 전 세계가 가장 강력한 제재로 꽁꽁 묶어놓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배 중의 불량배. 그들에게 감히 군사기술을 넘기려 한단 말인가?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오만한 방관, 그 차가운 의심은 이제 제 뼈를 태우는 듯한 경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KF-21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전투기의 심장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날 수도 없는 비행기죠. 그 전투기의 눈은 F-35에 사용된 A4 레이더 기술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전투기의 무장은 우리가 제공하는 사이드와인더와 암람 미사일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깡통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MTCR 통제 품목들. 미국의 핵심 기술과 우리 동맹국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의 설계도를 그들에게 넘기려 한단 말인가? 북한에 낡아빠진 미그 전투기에 KF-21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이식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의 조악한 레이더가 우리의 A4 레이더 기술을 흡수해 F-16을 탐지해내는 악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기술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안보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CIA 국장 대리가 제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잭, 당신이 찾던 반대 급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갚아야 할 분담금 대신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즉 현무5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기술을 받기로 한 겁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무5. 그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그에 필적하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들은 문지기인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MTCR의 가장 엄격한 통제망을 뚫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두 개의 기술, 전투기와 탄도 미사일을 맞바꾸려 한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말입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배신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잭, MTCR 담당관으로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까? 저는 타는 듯한 목을 간신히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그들은 F-16 부품 공급 중단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튀르키예는 그들의 첫 번째 보험이었고 북한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지금 당장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모든 기술 이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해야 합니다. 그들을 고위험 파트너가 아닌 적성행위자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적성행위자라는 단어는 사실상 적국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한때 동맹이었던 국가에게는 결코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북한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의 그 육중한 방음 처리된 문이 누군가의 다급한 노크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NSC의 경호 요원이 누군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치며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수석 보좌관 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경로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벤 보좌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제 국장님. 벤은 숨을 헐떡이며 제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앙카라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칸입니다. 칸. 북한이라는 충격에 잠시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배신.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죠. 혹시 튀르키예도 북한과 접촉이라도 했단 말인가? 하지만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내용은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튀르키예 국방부의 공식 성명서였습니다. 칸 프로젝트 잠정 중단 공식 발표. 제 눈이 그 단어에 고정되었습니다. 잠정 중단. 이게 무슨 소린가? 벤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튀르키예 공군 기지에서 칸의 시제 3호기가 시험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후 기체의 심각한 공력 결함과 제어 불능의 진동, 즉 플러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플러터.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공학에서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비행기가 특정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날개가 말 그대로 종잇장처럼 찢어지거나 기체 전체가 공중에서 분해되는 최악의 결함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했지만 기체는 활주로에 추락하며 사실상 전손되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CIA 국장 대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있나?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끔찍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가슴속을 태우던 그 뜨거운 경로는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얼음바람처럼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오만하던 튀르키예 언론의 5세대 전투기 마케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F-16 엔진을 가져다가 껍데기만 F-22처럼 만든 깡통의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실패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라는 호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KF-21에서 훔치려 했던 그 USB의 소프트웨어로 이 실패한 깡통을 어떻게든 날게 해보려 했던 겁니다. 한국을 배신하고 더 값싼 5세대 전투기를 얻었다고 자축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 유일한 대안마저 저렇게 허무하게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수천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미국에게는 기술 도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믿었던 튀르키예에 대한은 불타는 고철 더미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파멸. 그래서 그들은 그 파멸을 피하기 위해 이성을 잃고 최악의 카드, 금단의 카드인 북한을 꺼내 들었던 겁니다. 칸이 무너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KF-21에서 훔친 기술뿐. 그 기술이라도 북한에 넘겨서 어떻게든 탄도 미사일 기술이라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고위 인사들이 문지기인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찰자도 조사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지기이자 이제 심판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명백한 적성행위자로 간주해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들이 저지른 이 모든 오만과 탐욕 그리고 끔찍한 배신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정산선은 바로 제 손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NSC 상황실의 그 숨막히는 공기를 뒤로하고 제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날의 남은 시간을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고 차갑게 서 있더군요. 제 머릿속을 태우던 그 뜨거운 경로는 마치 거대한 산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간 뒤의 잿더미처럼 이제는 아주 차갑고 명료한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패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퍼즐 조각은 없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그림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인도네시아의 유치하고도 오만한 기만. 그들이 유일한 대안이라 믿었던 튀르키예 칸의 허무한 좌초. 그리고 그 모든 파멸을 피하기 위해 감히 문지기인 저의 영역을 침범하며 손을 뻗었던 북한이라는 최악의 배신.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스판에서 이미 체크메이트를 당한 줄도 모르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자신의 킹을 보며 다음 수를 고민하는 하수.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문지기인 제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패가 사실은 상대방이 쳐놓은 덫이거나 혹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충수였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저 어리석고 한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어떤 카드를 들고 저를 찾아올지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에게는 수천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미국에게는 기술 도둑이자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배신하고 갈아타려 했던 튀르키예의 깡통은 그들의 눈앞에서 불타는 고철 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움켜쥐려 했던 북한이라는 금단의 카드는 문지기인 저에게 완벽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미납금과 적성행위자라는 주홍글씨뿐이었죠. 보통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의 목이라도 물어뜯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이성을 잃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덤벼드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오만한 성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첫 번째 길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인정하는 대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들의 탐욕이 아닌 자신들의 불운 혹은 미국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끝까지 우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후자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NSC의 그 끔찍했던 긴급 브리핑이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아주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집무실에 인터컴이 울렸습니다. 제 수석 보좌관 벤의 질린다는 표정이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는 듯한 보고였습니다. 국장님, 로비입니다.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가 국가안보 관련 긴급 현안을 이유로 국장님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벤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경멸감을 숨기지 못하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만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보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는 튀르키예에서 불타버린 칸의 잔의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 장성이 북한 무기상과 악수하는 그 첩보 사진이었죠. 저는 픽하고 가벼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들여보내게, 벤.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놀랄 만큼 평온하고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군. 관객으로서 주연 배우의 마지막 독백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5분 뒤에 올려보내겠습니다. 저는 인터컴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장의 보고서 중 북한 첩보 사진이 담긴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 책상의 가장 아래쪽 잠겨있지 않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종의 무대 장치를 준비한 것이죠. 몇 분 뒤 제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외교가에서도 잔뼈가 굵은 노련하기로 소문난 외교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의 몸에 걸친 수십만 달러짜리 맞춤 정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값비싼 시계.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이 그의 얼굴에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고 억지로 우호적인 미소를 만드느라 입가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집무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유독 초조해 보였습니다.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가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는 듯한 그런 절박함이 배어나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커피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제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죠. 문지기의 집무실에서 적성행위자로 분류된 인물에게 베풀어줄 예의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는 뻣뻣하게 마치 로봇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풍기는 냉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하며 준비해 온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몇 번이나 헛기침을 했습니다. 설리번. 담당관님. 잭.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급히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잭이라고 저를 친근하게 부르며 어떻게든 이 냉기를 녹여보려 애썼습니다. 가소로운 시도였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두 나라, 위대한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의 위협.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NSC 상황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북한이라는 단어. 물론 우리의 공동의 위협이긴 하죠. 다만 그 위협과 손을 잡은 것이 바로 당신들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연극을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사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오히려 더 과장된 몸짓으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대본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동남아시아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야욕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그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신형 항공모함 푸제남의 실전 배치는 우리 인도네시아에게는 문자 그대로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이것은 남중국해 전체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뻔뻔한 연기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해 중국을 견제할 방안을 논의하러 온 그 누구보다 충직한 동맹국의 대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칸의 추락에 대해서는, 심지어 분담금 미납에 대해서조차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끔찍한 배신과 기만, 그리고 처절한 실패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인 것처럼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죠. 그는 오직 중국 위협이라는 미국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만한 그 단어 뒤에 숨어 자신의 진짜 탐욕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국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킬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 핵심은 바로 한국과 우리가 공동 개발 중인 KF-21 프로젝트에 달려 있습니다. KF-21. 이제 와서 그 이름을 꺼내다니.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분담금도 내지 않아 사실상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말입니다. 저는 그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하지만 설리번 담당관님, 이 훌륭한 전투기도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북한에 가서 구걸하려다 실패했던 그것. 인도네시아 대사는 마침내 이 모든 연극의 본론이자 그의 어리석은 탐욕이 담긴 핵심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5 말입니다. 그의 눈이 그 순간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KF-21의 이 현무5 미사일 기술이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푸젠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이 모든 것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저에게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감히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설리번 담당관님, 문지기로서의 당신의 권한으로 이 MTCR 규정에 예외를 적용해 주십시오.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KF-21의 현무5 미사일 기술 이전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의 적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연설이 끝났습니다. 집무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는 자신이 던진 회심의 카드가 통했을 거라 생각했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푸흐,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격렬한 분노는 이미 모두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냉소와 경멸이 담긴 차가운 실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굳어졌습니다. 설리번 담당관님? 이 인도네시아 대사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는 자신들이 튀르키예에 불타는 깡통에 속았다는 것도 그 배신 때문에 다급해진 나머지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NSC가 이미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 문지기의 집무실에, 그것도 자신들을 적성행위자로 분류한 바로 그 사람 앞에 와서 문을 열고 금단의 무기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 탐욕입니까? 이건 도둑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내가 훔치려던 물건이 불타버렸으니 경찰서 무기고에 있는 더 좋은 무기를 내놓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책상의 맨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의 눈이 그 순간 다시 한번 희미한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MTCR 예외 적용 승인 서류라도 꺼내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NSC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첩보 사진.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핵심 인사가 UN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북한 정찰총국의 무기상과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악수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먼지 하나 없는 제 책상 위로 가볍게 미끄러뜨렸습니다. 사진은 마찰음도 없이 부드럽게 나아가 인도네시아 대사의 바로 앞에, 그가 방금 전까지 열변을 토하며 짚었던 그 손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대사의 시선이 사진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억지로 만들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희망으로 반짝이던 눈동자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 마치 밀랍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푸젠함 항공모함.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중국 견제 방식입니까? 인도네시아 대사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가 공포에 질려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가볍게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들 북한과 손을 잡고 뒤로는 우리 동맹의 기술을 넘기기로 밀약하고, 제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심판자의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내 집무실로 찾아와서 MTCR을 어기면서까지 전략 무기를 달라고요? 인도네시아 대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포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사.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문지기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이건 적성행위입니다. 적성행위. 그 단어가 집무실의 서늘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이자 사실상의 관계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가 자신들의 국가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그제야, 이 순간에야 제 입을 통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힘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제 책상을 돌아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굴욕적으로 도망치듯 제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그가 두고 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탐욕이 남긴 초라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문지기로서 저는 문을 완벽하게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터컴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제 보좌관 벤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대사를 향한 경멸감과는 다른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장님.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마닐라입니다. 마닐라. 필리핀. 제 F-16 계약. 저를 그토록 지루하게 만들었던 하지만 제게는 가장 중요했던 바로 그 계약 말입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겪은 제게 더 이상 놀랄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벤이 제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통신사에서 방금 타전된 긴급 전신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필리핀입니다. F-16 바이퍼 계약건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취소됐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들도 결정을 내린 거겠지. 인도네시아의 배신이 KF-21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걸 거야.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동남아 전체의 방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필리핀이 F-16이라는 거대한 계약을 보류하거나 혹은 이 혼란이 끝날 때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취소가 아닙니다. 보류도 아닙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는 듯 전신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F-16 바이퍼 도입 대신 한국의 KF-21 12대 도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 저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충격을 받았습니다. KF-21이라고? 인도네시아가 그 난리를 피우는 와중에 그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때 종이 비행기라 치부했던 그 겉모습만 F-21을 흉내냈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전투기 말입니까? 제 F-16 바이퍼. 수십 년간 전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며 그 성능이 입증된 신뢰의 상징이었던 그 전투기가 이제 막 개발이 완료된 그 신생 전투기에게 그것도 제가 그토록 공들였던 필리핀 시장에서 패배했단 말입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제 F-16 계약은 날아갔군요. 마닐라에서의 그 지루했던 8번의 회의,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문지기로서는 배신자를 심판하고 문을 닫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세일즈맨으로서는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쓴웃음 뒤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인정에 가까운 기묘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이제는 해가 저물어가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었군. 한국. 그들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갔던 겁니다. 파트너가 돈을 내지 않고 뒤로는 기술을 훔치려 하고 심지어 최악의 적과 손을 잡는 그 배신의 순간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 진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 필리핀은 그걸 알아본 것이고요. 그들은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가성비를 가진 미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저 배신자 인도네시아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신뢰도, 미국의 신뢰도, 튀르키예의 깡통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KF-21의 지분마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죠.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결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필리핀이 F-16 대신 선택한 그 전투기. 제가 종이 비행기라고 오판했던 그 기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탐내했던 그 기술의 실체. 저는 인터컴을 눌렀습니다. 벤. 서울에서 열리는 에어쇼. 그게 언제라고 했지? 보좌관의 목소리가 즉각 돌아왔습니다. 아덱스 2025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바로 다음 주입니다. 2025년 10월 셋째 주입니다. 좋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지기로서 내가 오판했던 그 물건을 직접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준비하게. 가장 빠른 비행기로. 국장님, 혹시 F-16 계약건 때문에? 아니. 저는 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서울 아덱스 2025에.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이 모든 것의 결말을, 이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서울 근교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을 떠나 14시간을 비행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그 냉소와 묘한 패배감으로 복잡했습니다. 아덱스 2025. 이 모든 논란의 중심지. 저는 그곳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F-16 바이퍼 40대 계약을, 그 거대한 계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그 물건의 실체를 말입니다. 저는 문지기로서의 제 판단, 즉 인도네시아라는 적성행위자의 숨통을 끊어버린 그 심판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일즈맨으로서의 저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필리핀의 결정은 제가 수십 년간 최고라고 믿어왔던 F-16의 신뢰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저의 권위에 정면으로 흠집을 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종이 비행기가 사실은 제 오만한 판단이 만들어낸 신기루였을 뿐이며 필리핀이 그저 더 싼 가격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할 증거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덱스 2025가 열리는 거대한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파리 에어쇼나 판버러 에어쇼에 비하면 아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활주로를 가득 메운 수백 대의 항공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인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굉음. 그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담당관 자격으로 VIP 샬레, 즉 귀빈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KF-21. 활주로 한가운데에 주기된 그 기체는 제가 일보고서를 통해 경멸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F-22 랩터의 겉모습만 흉내낸 짝퉁. 제 입가에는 지었던 그 냉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 겉모습에 필리핀이 넘어갔단 말인가? 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소식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 기체가 제 F-16 계약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다시금 저를 짜증스럽게 만들었죠. 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내의 웅장한 음악과 함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범 비행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VIP들의 시선이 그 기체로 향했습니다. 저도 마지못해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지기로서 최소한의 검증은 해야 했으니까요. KF-21은 조용히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멈춰 섰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네가 F-16 바이퍼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제 마음속의 오만함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쿠우. 다음 순간 F-414, 바로 우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가 알던 F-16의 엔진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력하게 튜닝된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기체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활주로를 박차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하늘을 찢으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인상적인 추력이군. 하지만 F-16도 저 정도는. 제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KF-21은 창공의 정점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속도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러더니 기체의 머리, 즉 기술을 하늘로 쳐든 채 거의 제자리에 멈춰 서다시피 했습니다. 하이 알파, 즉 고바등각 기동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F-16이 할 수 있는 기동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 같은 5세대 스텔스기들이나 가능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정점에 달한 기동이었습니다. 기체는 중력을 거스르며 잠시 공중에 떠 있는 듯 하더니 그 상태 그대로 마치 발레리나가 턴을 하듯 수평으로 회전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페달 턴이잖아. 저게 가능하다고? F-16은 저런 기동을 시도하는 순간 제어 불능에 빠져 추락하고 맙니다. F-22 랩터가 저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두 개의 엔진과 추력 편향 노즐,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완벽한 컴퓨터 때문입니다. 그런데 KF-21은 F-16과 같은 엔진을 쓰고 추력 편향 노즐도 없이 오직 기체의 설계와 소프트웨어만으로 저 5세대 기동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은 아마도 북한 MOU 사진을 처음 봤을 때처럼 경악으로 굳어버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아주 익숙한 미국식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맙소사, 짐. 자네 저거 봤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아덱스에 초청된 백발이 성성한 두 명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로키드 마틴 고문, 전직 미 공군 F-16 교관 조종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F-16의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었죠. 짐이라고 불린 그 전직 교관 조종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4.5세대라고? 농담 마, 빌.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기동성. 저건 F-35와 동급이야.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이야. 랩터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움직이는 것까지 랩터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군. 빌이라는 이름의 다른 고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야, 짐. 저들은 지금 저 F-414 엔진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걸 해내고 있어. 저건 엔진의 힘이 아니야. 저건 비행 제어 컴퓨터야. 저 컴퓨터가 지금 저 비행기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저건 괴물이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늘에서 벌어지는 경이로운 기동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훔치려 했던 그 USB.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저 괴물의 두뇌였던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F-16 대신 저것을 선택한 이유. 그들은 종이 비행기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F-16의 신뢰성과 F-35의 기동성을 합친 미래를 산 것이었습니다. 제가 짝퉁이라고 경멸했던 저 기체는 문지기인 제 감시망 아래서 미국의 기술을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뛰어넘어 F-22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KF-21이 마지막으로 관중석을 향해 날개를 흔들며 착륙했을 때 VIP 샬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느꼈던 그 패배감이 이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잭 설리번이 진 것이 아니라 F-16 바이퍼가 진 겁니다. 저 위대한 전투기에게. 냉소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짜를 목격한 자의 인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덱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범 비행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하지만 아주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방위사업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약소국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국장님.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라는 암묵적인 압박이었죠. 방사청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했고 우리의 기술을 훔치려 했으며 우리가 정한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가 북한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지 않아도 그가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하던 오만한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 아니 어쩌면 제가 경의를 표해야 할 대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존중의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장님, 오늘 아침 저는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파트너 지위 박탈을 전적으로 승인합니다. 방사청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이 심판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한국만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엔진과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 우리 동맹의 핵심 자산을 통째로 북한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문지기와 신청자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호자와 수호자의 악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전시회장을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활주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방금 전 저의 오만함을 깨부순 그 KF-21 시제기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주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기체로 다가갔습니다. 아까 VIP 샬레에서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 인도네시아 대사의 뻔뻔한 얼굴과 함께 떠올랐던 그 의문. 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체의 측면 조종석 바로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언론 사진을 통해 보았던 모든 KF-21 시제기에는 늘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상징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괴물의 동체에는 왼쪽의 태극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오른쪽 항상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있던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회색 도색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국기를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재도색되어 있었습니다. 제거된 것입니다. 삭제된 것입니다. 지워진 것입니다. 그 깨끗한 동체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는 여기에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 깨끗하게 지워진 자리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대사를 향해 지었던 냉소도, 필리핀의 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의 쓴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목격한 자의 진심 어린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 공항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길고도 험난했던 모든 사건을 조용히 회고했습니다. 결국 제 F-16 계약은 저 위대한 전투기에게 패배했습니다. 문지기로서의 제 오만한 판단은 틀렸고 세일즈맨으로서의 저는 완벽하게 실패했죠. 하지만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분노나 좌절감이 아닌 뜨거운 경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경쟁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하늘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하늘을 함께 지킬 강력하고 새로운 수호자를 만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배신자들 인도네시아는 돈 몇 푼을 아끼려다 자신들이 종이 비행기라고 조롱했던 파트너가 자신들 없이도 완벽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신뢰, 미국의 신뢰, 그리고 명예까지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KF-21의 기술은커녕 이제는 수천억 원의 미납금과 이자라는 빚만 떠안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배신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청구서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문지기 잭 설리번의 냉정한 심판, 그리고 KF-21에서 인도네시아 국기가 제거된 마지막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과 손잡고 기술을 훔치려 했던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요구와 그들의 처절한 몰락에 대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